시장은 뉴스보다 먼저 반응하고 그보다 더 빠른 건 결국 돈의 방향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요한 건 소음이 아니라 지금의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고 두려워하는지를 좀 읽어내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머니원샷에서는 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를 모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혼조세로 갔다가 네. 또 뭐 그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을 뭐 이렇게 열겠다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조금 네. 들리면서 네. 어쨌든 뭐 제한적이지만 통행세를 네. 내면서 하겠다고 이제 했지만 괜찮아졌습니다. 이게 네. 지금 뭐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쟁은 사실 이미 명확해졌어요. 예, 명확해졌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그동안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앞으로 이제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할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장이 이제 그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몇 개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프로사이드와 콘사이드 그러니까 좋은 쪽 명확해진 네네네네. 측면도 있고 또 시장이 또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 네네네. 뭐 대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뭐 좋은 쪽 긍정적인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이번 전쟁의 목적이 명확해졌죠. 핵무기 시설 모두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하겠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 답안지도 지금 4월 7일까지 저기 미국 행정부는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전쟁이 아니라 우린 일방적인 어택이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란이 뭐 어떻게 싸움 다음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격을 종료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15개 안을 통보를 한 거죠. 통보를 해서 이걸 4월 7일까지 받아들이면 공격을 멈추는 거고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이제 최종 타격까지 특히 이제 석기 시대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미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란과의 그 협상이 진짜 진행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혁파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강경파는 분명히 이번에 좀 제거 대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명확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격이 종료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해 관계 당사국들이 이제 통제해라.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 이런 쪽에서 이란하고 같이 하나의 어떤 해협에 관한 협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미군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섬에다가 군대를 주둔한다던가 미군이 아니면 하르그 섬에 군대를 좀 주둔하면서 보상안도 좀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한 2주, 3주 정도면은 이제 공격은 좀 종료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불안한 것은 이쪽에서는 2주 3주면 끝날 것 같은데 반대에서는 2주 3주를 더 하게 되면은 시장에 더 파급력이 더 세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2, 3주 동안 더 공격을 했을 경우에 에너지 시설이 파괴된다던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가 됐을 경우에는 국제 유가죠. 유가가 WTI 유가가 지금 뭐 110 거의 뭐 110달러까지 지금 어젯밤에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네. 이게 100달러 밑으로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네네네. 계속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지금은 당장 버틸 수가 있겠지만은 잘못하면은 2분기까지도 인플레이션이 또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시장에 또 주는 또 충격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양쪽 사이드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한 2주 3주 남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리스크는 이제 계속 둔화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는 조짐으로 보였을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서 다시 또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계속 존재를 한다. 하지만은 이제 그 민감들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보니까 WTI가 네. 더 이제 브렌트유 가격보다 높아졌어요. 네네. 이게 뭐 상징하는 의미가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보기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성으로 사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WTI는 서부 텍사스 중진리이기 때문에 미국서 생산되는 이 네네네. 기름이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은 원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올라야 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지금 5천만 배럴을 지난번에 마두로스 대통령 체포해가면서 사실 다 확보해놓은 수준이거든요. 뭐 알래스카라든지 뭐 캐나다까지 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 내에서 이거죠. 만약에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글로벌 쇼티지가 계속 발생할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도 이제 무사하지 못하다는 게 눈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 지금 유가를 좀 주시를 좀 할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제 같은 시장이 계속 경고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준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장을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대표님 그 3월 한 달간 우리나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힘들었고 진영 변수라 있는 삼고 리스크와 함께 이제 힘든 장세였는데 4월은 이제 반등으로 출발했는데 지금도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어쨌든 뭐 급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4월장은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는 게 무슨 뭐 지난번과 같은 그런 급등세가 아니라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 전고점 언저리까지 한 6천 선까지는 이제 코스피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분위기 본다면 한 1,300선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일단은 국내도 지금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외부 변수거든요. 결국 중동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 급등하면서 국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 매도세는 제가 보기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에 들어와 있고 그 약간 약세가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대만, 홍콩 그다음에 일본과 같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유동화가 하기가 되게 쉬운 증시에서는 지금 외국인 자금을 계속 빼고 있거든요. 네네네. 국내와 펀더멘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지금 일단은 중동발 리스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컨트롤을 좀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면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를 사실 뭐 다른 방송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뭐 정부를 뭐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잘해요. 인플레이션 컨트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잘한 데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CPI가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3월달 CPI가 나왔는데 2%에서 2.2%까지 한 0.2%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너무 방어를 잘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전월 대비로 해서도 시장에서 한 0.6% 정도 전월 대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0.3%만 상승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4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 그러면은 네네. 인플레이션 컨트롤은 정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네. 뭐 이미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원유 보유량이 208이래요 저희가요. 제가 한 1년 전에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원유 비축량이 한 4개월 정도 120일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1년 사이 208을 늘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리스크 관리가 벌써 정부가 잘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따른 나프타라는 이런 공급들은 비축률을 쌓고 다 충분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뭐 러시아 특히 러시아하고 또 협의를 해갖고 나프타를 또 수입하는 이런 정책까지 보여주고 있어갖고 저는 인플레이션 문제도 아마 4월달에는 충분히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 저희 믿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저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매도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내 증시가 좋다 보니까 이 금리 시장에 있던 돈들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이 정기예금에 묻혀 있던 돈들이 자본시장 쪽으로 지금 계속 옮겨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예탁 자금이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금들이 아직도 111조 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저희가 한 1년 전에 봤을 때는 한 20조 원, 30조 원밖에 안 되는 돈이 한 130조 원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이러한 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111조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개인과 기관이 국내 시장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제 경험이죠. 경험에 의하면은. 과거에 전쟁들이 많았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 뭐 그 이전에 또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뭐 베네수엘라도 뭐 네. 사고 터진 것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쟁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리가 된단 말이죠. 끝났을 경우에 그 금융시장에 펀더멘탈이 되게 강하게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은 회복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 뭐 좀 항상 저희가 막 경험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4월달에 그래도 우리 증시가 이런 위기를 겪고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더 재밌어진 게 한국 증시가 주요 산업들의 펀더멘탈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반도체 보세요. 네네네. 당장 봐도 지금 3월달 무역 수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크게 나왔거든요. 네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한 250억 달러 이상 지금 뭐 무역 수지 흑자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사실 역대 최대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중에서 반도체가 사실 뭐 전체 무역 수지의 흑자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전년 이제 3월달 대비해서 거의 한 뭐 300% 400% 반도체 수출이 늘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우주항공 이번에 또 전쟁 거치면서 국내 어떤 무기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또 밸류에이션 좋아졌죠. 거기다 에너지 밸류체인 앞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가는 이제 에너지 구조도 이제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엔터 화장품이 그래도 계속 수출해서 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4월 초반 중반 정도에 끝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종별 밸류에이션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저는 회복은 기본적으로 일단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수 아이템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4월 증시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만 어느 정도 약간 완화시켜주면은 나머지는 정부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다 알아서 해결해줄 수 있는 딱 그런 시장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전쟁이 일찍 끝나면 좋겠는데 지지부진해서 만약에 안 끝난다면 투자자들이 좀 약간 대비해야 될 하방 시나리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뭐 하방 시나리오라기보다는 뭐 대비책. 네. 가장 큰 것은 지금 이제 코스피만 놓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61선에 이평선 61선에 딱 네네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4월 중순이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넘어갔을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심리적 지지선 61선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럼 이제 120선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한 4,700선까지 사실 코스피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사실 이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700선 이요? 예,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기화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상황들이 사실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제 유가 같은 경우 사실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은 전쟁이 장기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지상전이죠. 결국 장기화되려면 지상전으로 가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본토에 상륙하는 이런 문제까지 이제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때 사실 이제 국제 유가 WTI 유가가 128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장기화됐을 때는 유가가 한 120달러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500 뭐 한 20원 넘어갔다가 어제는 또 뭐 10원 밑으로 또 내려왔거든요. 환율도 잘하면 1,550원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심리적으로 증시가 무너지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불황에도 빠질 수 있는 하락세도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제발 인버스 레버리지는 좀 쓰지 마시라. 비투는 하지 마요. 예, 왜냐하면 비투라든지 이런 쪽은 좀 피해달라.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이라든지 네. 상방으로 크게 뛸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 상방 쪽을 더 많이 보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방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써갖고 인버스를 막 쓰신 분들이 네, 있다고요. 네, 아니면 저 빚을 좀 낸다든가 저는 사실 그걸 가장 크게 반대합니다. 어제라든지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장 막판에 결국 좀 주가 코스피에서 이제 밀리니까 시간 외에서 결국 이제 청산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면서 네.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워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하시면서 시장 전략을 가까우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위에 이렇게 희망회를 돌려서 위쪽에다 이제 돈을 거신 분들은 돈을 버는데 인버스에다 돈을 했던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네. 벌지 못했더라. 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약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싶은 계속 기준을 이제 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을 때 전문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이제 충분히 반영됐다. 투자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돼요. 앞에 네네. 5자만 있으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천선이 이제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5천선 언저리에 가면은 이건 무조건 저가 매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선 제가 1,000에서 1,050 정도 이 정도 선만 오면은 이제 저평가됐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코스피가 한 5천선까지 이제 내려왔을 경우에 지금 두 번을 찍었거든요. 거의요. 이번 주에도 뭐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찍어줬고요. 그다음에 약 한 달 전에도 한번 찍어줬고요. 이렇게 봤을 경우에 왜 제가 5천선 말씀드리자면 딱 이 정도 포인트에서 일단 심리적으로도 좀 약간 무너질 수 있는 포인트인데 반대로 심리적으로도 주식이 싸구나. 그러니까 PER을 보면 약간 5천선 정도 되면은 추정 PER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이죠. 전반적으로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70% 정도 상향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해 한 200% 이상 할 거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만 갖고도 지금 딱 지금 보시면은 올해 한 70% 정도 영업이익 나오겠구나.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정 PER을 한 5천 포인트에서 계산을 해버리면은 한 지금 PER이 추정 PER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10배라는 것은 국내 시장이 너무 싸진다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고 코스닥은 뭐 사실 제가 PER 갖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 수준에서 본다라 그러면은 한 1,000포인트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싸구나라는 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따렇게 뭐 악재가 다 반영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심리적 지지선은 코스피 5천하고 코스닥 한 1,000선 정도는 이때는 그냥 무조건 악재 다 반영됐으니까 무조건 매수하셔라.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제가 늘 나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건데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이 가격이 비싸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투자법 요거 한번 오늘 좀 강의 좀 해주시죠. 나오신 김에. 아니 제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이제 무조건 5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계속 사야 된다. 되게 비싸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아직도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직무유기라고 봐요. 왜 안 갖고 계신지. 두 번째는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더 계속 갖고 계시고 필요하면 더 사세요. 마지막으로 안 사셨던가 이번에 팔으신 분들도 있어요. 빨리 다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비싸 보이지만은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속도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속도가 주가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 영업이익 상승률을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최소한 따라는 가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작년에 삼성전자가 40조 원 영업이익을 냈어요. 막 죽으라고 하고 40조 원 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120조 원이에요. 벌써 지금 인불기가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데 35조 원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쪽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잖아요. 레거시 반도체가 쇼티지가 날 정도로 많이 팔리는데 더 무서운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가격도 올라가고 계속 판매도 증가하고 근데 가격을 이번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분기 때 낸드 플래시가 하고 디램이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70% 가격이 올랐거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올라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HBM 쪽 있잖아요. AI 반도체 쪽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또 HBM4를 또 생산을 더 한다는 거죠. HBM3는 지금 이미 풀로 지금 캐파가 차 있고요. 근데 여기도 공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파운드리가 영업이익이 제가 흑자로 저는 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가 아픈 이제 아킬레스건인데 네네네. 작년에 가동률이 한 50%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갖고 미국 공장 빨리 물건 달라고 난리죠. 이번에 엔비디아도 지금 가서 물건 달라고 난리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장이 올해 한 3분기 정도면 제가 한 80% 정도 가동률가 흑자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2분기만 돼도 80% 나와서 2분기만 돼도 지금 흑자 전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을 120조 제가 보수적으로 봤다 그러잖아요. 보수적으로 본 게 120조 원인데 이미 지금 수주만 들어온 게 120조 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올해는 120조 원 찍는다고 보세요. 그냥 찍고 지금 2027년도 수주를 받고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40조 원일 때 주가가 15만 원 있어요. 그러면은 130조면은 200%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0%는 더 올라죠. 30만 원, 35만 원 지금 보는 게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먼저 보는 거고요. 일본하고 지금 미국 아니면 유럽 리서치 하우스들이 먼저 모건스탠리들이 먼저 보는 거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35만 원이 과대평가가 된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 단계예요. 요 정도가 가격이 지금 수익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투자를 하지 말자는 이유도 없는 거고. SK하이닉스 똑같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40조 나왔잖아요. 여기는 반도체만 팔았잖아요.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파는데 네네네. 여기가 올해가 14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140조 원 영업이익이 이미 픽스가 됐어요.
HBM3, 4 뭐 가격도 100% 막씩 올려버렸고 공급량도 늘어나고 다 여기 픽스돼 버렸어요. 그런데 주가가 작년에 한 55만 원, 6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올해 140조 원이 나온다는 가정했을 때 추정 PR이죠. PR이 4.36배예요. 4.36배면 진짜 이건 제가 보기엔 SK 하이닉스를 무시하는 조사예요. 오죽하면 ADR에 상장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보면 SK 하이닉스는 저는 주가 어제 82만 원이잖아요. 그럼 올해 150만 원 정도 돼야 영업이익에 맞는 정상화가 된다는 거죠. 오버슈팅은 그거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을 지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애널리스트인지 리서치 하우스들은 올해 주가를 괜히 뭐 35만 원, 150만 원 잡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게 달성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70, 80%예요. 뭐 우리나라에 뭐 지진 나고 삼성전자 공장 없어지지 않는 한 진짜 7, 80%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영업 수익률이고 지금 전반적인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제 우리의 코스피에 있는 전체 영업이익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올해 사실 여기 한 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한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한 지금 많이 봐서 한 500조 원 정도 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60조 보수적으로 봤을 때 반 정도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도 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만 뭐 그냥 쭉 올라가면은 결국 국내 지수 코스피 6,300 다시 회복되는 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저도 사실 공격적으로 좀 보는데 한 7,300에서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연말까지.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네네. 말씀드렸던 그런 주가가 정상화만 돼도 코스피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과 관련돼 있는 소부장 기업들, 그다음에 파급돼 있는 에너지 기업들 이렇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증시는 무조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하나 일단 무조건 담고 가셔라. 담고 담가 무조건 연말까지 담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뭐지 이제 이렇게 약간 변동성이 많잖아요. 네. 이런 장세에서 이제 우리가 마인드셋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인드셋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럴 때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셋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말까지 봤을 경우에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올 수가 있다. 그렇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밸류에이션이 얼만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오늘 들어서 내일 뭐 나와야 되겠다. 오늘 들어가서 뭐 삼성전자 하루에 변동성이 뭐 10% 나오니까 내일 당장 10% 수익 내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계속 덫에 걸리게 돼요. 저는 그거보다는 기업들 딴 거 없습니다. 가장 밸류에이션 좋아질 것 같은 기업들이 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15만 원이 됐든 그때는 주저없이 매수를 해갖고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낸다는 각오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가장 마인드셋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제발 리버스 좀 하지 마라. 리버스 좀 하지 마시고 대차단 장관 이런 거 좀 쓰지 마셔라. 왜냐하면 그걸 쓰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1번 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뭐랄까 이 선고안이 흐려져요. 진짜 흐려집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아주 옛날에 저희 뭐 처음에 증권시장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죄수가 들어가기 전에 뭐 주식 뭐 하나 사놓고 들어가서 한 2년 복역하고 나오니까 주식이 10배가 돼 있더라.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안 쳐다보고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만 딱 갖고 믿고 있으면은 시간이 딱 지나면은 시장은 충분히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다 확인을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수치적으로 계속 확인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너무 뭐 이상한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밸류에이션 좋고 이런 종목들이 싸져 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셔갖고 중장기로 가셔라. 예,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변동성 있잖아요. 변동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정말 듣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셋이나 전반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고맙고요. 자, 오늘 머니와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